요게 하얗게 된 여기 이게 광화문이고요. 뒤에 이게 백악이라고요. 요게 남대문이고요. 요게 중화전이에요. 이게 보면 금방 이렇게 이걸 보면서 덕수궁은 경복궁이나 창덕궁과 얼마나 가까울까 다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자, 이걸 보시면 경복궁 뒤에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죠. 그렇죠? 여기에 백악이나 그 밑에 이게 있고요. 창덕궁 밑에 응봉이 있고 응봉이 능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능선의 흐름이 주춤한 곳에 창덕궁과 경복궁이 있고요. 이 능선이 멈추지 않고 더 흘러내려가면 그 다음에 종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경희궁은 이 배경에 인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덕수궁은 이게 덕수궁인데 덕수궁의 위쪽으로 아까 설명드렸죠. 이 신문로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신문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요 위에 요게 좀 벌거벗은 이 부분이 회철된 경희궁입니다. 여기 평지에 있잖아요. 상가는 무관한 곳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덕수궁은 경복궁이나 창덕궁처럼 도성이 처음 만들어질 때 이미 궁궐의 입지로 예정된 곳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덕수궁의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하게 되는 데는 두 번의 큰 사건이 있죠. 첫 번째, 임진왜란 때 서울을 왜군한테 뺏겼을 때 경복궁과 창덕궁이 불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1년 뒤에 다시 이게 선조가 돌아왔을 때 다 불타버리니까 임시 거처로 그 정동에 있었던 구올산대군의 사절을 일단 점유해가지고 궁궐로 사용하다 하면서 창덕궁을 중건을 한 거죠. 창덕궁을 중건을 하고 나서 창덕궁이 중건된 다음에 다시 창덕궁으로 옮기고 덕수궁은 궁궐의 지위를 잃어버려요. 뭐 조금 더 복잡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렇게 논의에서 빼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그러다 궁궐의 위상을 잃어버렸다가 언제 다시 궁궐이 되냐면 1985년에 을미사변으로 국모가 돌아가시고 살해를 당한 다음에 일본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다음에 아간파천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다시 대한제국을 준비하면서 이쪽으로 궁궐로 옮기잖아요. 교수님 멘트 1985 하시는 1895년. 네,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을미사변이 사실은 덕수궁을 다시 탄생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 두 개 사건이 보면은 덕수궁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데 두 사건 모두 주체가 일본이죠. 그러니까 덕수궁은 일본과는 굉장히 악연이 그런 궁궐인 거잖아요. 자, 다시 말해 이걸 정리하면은 이 두 사건은 조선이 겪었던 몇 안 되는 미증유의 국난으로 인해서 덕수궁이 궁궐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정하지 못했던 시기에 예정하지 못했던 사건으로 인해서 갑자기 궁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궁궐이 제대로 털을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덕수궁의 궁역은 불충날축해요. 경복궁이 반듯하고 창덕궁이 반듯한 것과는 아주 달라요. 면적이 넓을 수가 없어요. 왜? 1897년에 대한제국 출범과 함께 정궁이 된 덕수궁의 입장에서 보면은 생각해 보시면은 이미 조선이 건국된 지 이미 500년 지난 땅이기 때문에 궁궐을 지으려면 넓은 땅이 비어 있을 리가 없잖아요. 큰 땅 정도가 있었던 곳에 잡지만 그것이 궁궐되기는 좀 충분치 않으니까 이게 주저앉게 필요했다면 확장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덕수궁은 다른 궁궐처럼 산을 배경으로 지어질 수 없는 거죠. 이걸 보면 도당화가 명확해지잖아요. 주변의 빌딩. 그러니까 산이 있었으면 이렇게 안 되죠. 이걸 전체 지도를 위성사진 놓고 보면은 백악을 배경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 이런 식으로 경복궁이 있는 거고요. 응봉을 배경으로 이렇게 여기에 창덕궁과 창경궁이 있는 거. 그 밑에 종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인왕을 배경으로 여기 밑에 여기에 경희궁이 있는 거죠. 그런데 덕수궁은 이 한복판에
산과는 전부 하는 물건이에요.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덕수궁은 시기적으로 고궁이 아니라 근대궁궐이에요. 입지적으로 봐도 이거는 도시궁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대기의 도시궁궐로 덕수궁을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이렇게 좀 하시면 무슨 소리야? 한양도성이 이렇게 있으니까 다 도시 안에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우리가 궁궐을 이야기할 때 구중궁궐, 구중신처 이런 얘기 좀 종종 들으시죠. 그 얘기는 이 궁궐 안에서 일어나는 그 궁궐이 심장으로 탁하이 쌓여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항상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경복궁 같은 경우는 도성을 처음 만들 때 경복궁을 중심으로 요 앞에는 육조거리를 두고 왼쪽에는 종묘를 두고 오른쪽에는 사직을 두는 전조부시 좌묘우사의 공간의 틀 속에서 도성이 만들어졌잖아요. 다시 말하면 도성을 만드는 체계의 중심에 궁궐이 있는 거고 궁궐이 질서의 중심에 있으면 전체로 오시안간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도시와 호흡하는 궁궐은 아니에요. 그런데 덕수궁은 뒤늦게 등장하면서 좁으니까 영역을 조금씩 넓히다 보니까 이게 도시와 건축 궁궐에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의 변화가 궁궐에 영향을 미치고 궁궐의 변화가 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경복궁은 도시와 서로 호흡하는, 뭐 굳이 영어로 말하면 서로 인터랙티브한 관계.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도시궁궐이다. 그래서 저는 덕수궁을 정의할 때 조선 시대에 기획한 거죠. 마지막 대한민국의 근대 도시궁궐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립니다. 자, 그런데 뭐 새롭게 들으셨다고 생각하시고 재밌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래 요거 얘기하려고 근 30분 이상을 시간을 쓰나? 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죠. 네. 그 이유는 사실은 덕수궁 하면 궁궐 이러면은 우리 머릿속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궁궐은 당연히 경복궁이에요. 또 하나가 들러가면 창덕궁이에요. 근데 경복궁은 그 다 도시의 중심에 있고 규모도 꽤 크고 높은 데서 보면 멋있어요. 끝내줘요. 그러니까 규모의 당당함, 정궁의 어떤 상징 이렇게 가지고 경복궁을 바라봐요. 그 다음 또 하나 궁궐은 창덕궁은 아름다운 궁궐로 우리 인식해요. 뭐 너무 아름다워서 세계유산까지 등재됐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궁궐은 규모의 당당함과 아름다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 눈으로 경복궁을 바라보면은 경복궁은 속된 표현을 하면 굉장히 찌질한 궁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경복궁 잘 생각해 보시면 경복궁 안에 아름다운 궁궐이 있나요? 규모가 크긴 하나요?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경복궁이나 창덕궁을 바라보는 눈으로 덕수궁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대적 상황 속에서 탄생했고요. 도시궁궐이기 때문에 도시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경복궁이나 창덕궁과는 다른 궁궐입니다. 오히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경복궁의 정문은 광화문, 창덕궁은 도남문, 창경궁은 흥화문, 홍화문, 경희궁은 흥화문. 다 대화자를 썼네? 근데 덕수궁의 정문 대합문을 대화자를 안 썼지? 경복궁은 정궁은 근정전, 부지런한 정치 부탁합니다. 뭐 저기 창덕궁은 인정정, 거진정치 부탁합니다. 창경은 뭐 명정정, 이런 식으로 다 선정을 베풀어 주시고 성군대 주세요 이런 표현인데 덕수궁의 정전은 중화전, 돌림자도 안 썼을 뿐 아니라 의미도 중화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중용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중용에서 뭐냐면 세상 사물이 다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면은 세상의 질서가 바로 잡힌다는 뜻을 알고 있어. 이게 굉장히 다른 네 개의 궁궐의 정전에 붙인 이름과 완전히 의미가 다르잖아요. 왜 그랬을까? 당시에 대한제국에 처해진 상황, 조선을 두고 각주어버리는 세계 열광의 그런 혼돈 속에서 야 욕심 부리지 마, 야 좀 이렇게 질서 있게 좀 제대로
평화를 갖추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다시 말하면 덕숭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보면 건물이기 때문에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멋있고 이런 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덕숭은 우리가 겪었던 근현대사를 오롯이 담고 근현대사의 모습이 양식으로 드러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름으로 있을 수도 있고 도시와의 관계 속에서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덕숭을 바라보는 눈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관점, 우리한테 익숙한, 우리가 교육받았다. 그렇게 굳이 해놨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덕숭과 정동을 이제 올바로 이야기해서 우리의 시선을 이제 좀 제대로 정조준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고종과 대한제국에 대한 사실은 다른 이해가 필요하죠. 자, 고종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 무능한 왕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무능한 왕이 아니라고 라는 소리가 있던데 그게 진짜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한 1, 20년 사이에 새로운 그 연구나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무능한 군주라는 평가를 받아왔어요. 근데 1990년대 중반쯤에 그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이태진 교수님이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셨죠. 고종시대의 재조명이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고종을 근대 군주로 평가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놓으셨어요. 저는 그때 그 책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무능한 군주가 아니라 근대 군주 고종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그분이 워낙 뭐 다른 사람도 좀 했었겠지만 그분이 워낙 세게 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성과들이 쌓이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게 어필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굳이 말한다면은 고종과 대한제국에 대한 평가는 그 이태진 교수의 그런 역사 해석의 건축적 버전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대한제국의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 대한제국은 우리가 나라 꼴이 말이 아닌 나라라고 배우셨죠. 그렇죠? 그런데 진짜 그런가? 자, 이게 조선이 진짜 이렇게 조선의 부록처럼 조선의 마지막을 저기 정치가 아무 의미 없는 나라였나? 구한말이라는 말과 함께 우리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 그러면 진짜 대한제국이 그런 나라였으면은 우리가 지금 요즘은 이제 한풀 꺾였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라는 논쟁이 한 번 있었던 적 있었죠. 좀 무리한 논쟁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어디에 시작됩니까? 임시정부. 그렇죠.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왜 시작됐습니까? 우리가 3.1운동 만세운동 시작했다고 했죠. 3.1 만세운동이 왜 시작됐습니까? 고종이 1919년에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거죠. 이거는 팩트의 문제라고요. 그는 고종이 진짜 무능한 왕이었으면 나라 꼴이 많이 아니었으면 그럼 그 고종이 돌아가셨는데 무능한 왕이 죽었는데 그리고 그것을 막 울분을 토하면서 만세운동을 하나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그리고 그렇게 나라 꼴이 많이 아닌 나라였는데 왕이었고 그것의 그 연속성상에서 이해되는 대한민국 이 정도 국가가 왜 대안이죠? 그 꼴도 보기 싫은 이름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본 애들이 나중에 고종실록이나 순종실록을 정리할 때 그 나라꼴이 말이 아니어서 나라꼴이 말이 아닌 대한제국에다 좀 자세히 좀 적어놓으면 좋은데 왜 다 지웠을까요? 좀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지금 꽤 많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건축 쪽에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가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능한 왕에서 근대 군주로의 새로운 해석, 변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의 핵심에는 우리가 아간파천이 있죠. 우리가 아간파천 어떻게 배웠습니까? 일국의 왕이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외국 공사관에 몸을 묵탁한 치욕스러운 사건 이렇게 배웠죠. 팩트인가요? 잘 보면 틀린 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 하나 거짓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고종이 왜 아간으로 파천을 하게 됐습니까? 그 전에 사건이 있었죠. 1895년에 작게는 자기 부인, 크게는 국모가 돌아가세요. 근데 자연사가 아니라 타살이에요. 범인이 누군지도 알아요. 그러면 왕,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가서 복수해야 되나요? 복수를 하면은 저기 죽은 부인이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좀 놓일 수 있겠죠. 개인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왕이라고 하면,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왕이라고 하면 가서 복수를 하는 게 쉬울까요? 국력이 저희 함께 한데. 그러면 그것을 복수를 한다고 해서 질게 뻔한 상황에서 나라를 갖다 바친다는 거잖아요. 그건 좀 이상하죠. 나라를 갖다 바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그러면 그렇게 그런 것을 힘이 안 될 때 다르게 해결하라고 외교가 있는 거 아닐까요? 틀림없이 나쁜 행위를 범죄 행위를 저질렀죠. 일개인을 죽여도 그런데 국모를 죽였는데. 그러면은 이러한 불의를 보고 뭔가 정의로운 어떤 나라가 우리의 입장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고종은 그게 미국인 줄 알았어요. 왜? 보니까 미국은 예전에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본을 강제로 개항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식민지화하지 않았잖아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에요. 영국과 프랑스하고는 보는 시야가 다른 거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미국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문제가 됐을 때 한 번도 한국 편을 든 적이 없어요. 항상 일본 편을 들었어요. 안 그런 대통령이 한 사람 있었죠.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게 일방적으로 일본 편을 안 들어가지고 일본 애를 타게 했었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항상 미국은 일본 편이었었어요. 네, 그거를 고종이 몰랐던 건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외면을 당하니까 영국과 프랑스도 미국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고. 그때 외교의 기본이 뭔지 다 아시죠, 상식적으로. 적의 적은 나의 친구잖아. 그러니까 일본의 적, 영국의 적의 공통의 적이 누구였냐면 그게 러시아예요. 남한은 러시아를 가장 두려워한 게 유럽에서는 영국이었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러시아와 손을 잡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러시아의 힘을 빌어가지고 일본을, 조선을 압박하는 일본과 대응하는 구조인 건데 그게 아간 파천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해석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에서 팩트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팩트가 아닌 게 있었나요? 없었어요. 제가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 팩트가 아닌 부분이 있나요? 이것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일본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일본이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한 상황에서 고종이 영민한 왕이었고 대한제국이 싹수 있는 나라였는데 우리가 니들을 하기 너무나 맛있어 보여서 우리가 먹었어 라고 하면 일본은 진짜 폭력적인 나라가 되는 거죠. 제국주의. 근데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야, 니들이 나라끼리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니들 어차피 먹히게 돼 있었는데 야, 우리 오랜 인연이 우리가 우리니까 이 정도로 해준 거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 아니냐. 그게 식민사관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고종이 영민한 왕이었다는 관심을 갖고 보니까 해석이 굉장히 많고요. 외교 증언도 많고 대한제국이 굉장히 빠르게 안정화되면서 대한제국이 이제 더 이상 주권 침탈의 위험을 그래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증거나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나 다른 거죠. 그럼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근대사를 우리가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대부분의 근대사들은요, 일본이 정리해준 역사예요. 우리가 외국의 국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창피하다고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역사 교과서를 쓰려다 보니까 일본이 해놓은 걸 가지고 쓴 거죠. 그게 아주 비참한 거죠.
역사 해석이라는 것은 시대마다 달라질 수도 있고 그 가진 승리자의 입장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통일신라 얘기 지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왜 우리가 우리 역사를 일본 사람이 본 역사를 가지고 우리 역사라고 공부해야 되냐 이거죠. 사실은 아간파천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해석인데 그것을 너무나 역사 실증주의라는 틀 속에서 맹신해야 돼요. 자, 또 하나. 저는 이제 건축사, 도시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러면 고종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간파천을 그렇게 해석하면은 이 고종이 자신만의 목숨만 살려는 비겁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니었구나. 남들 최선을 다했네. 조금 위안은 되지만 그래도 충분히 위안은 안 되잖아요. 어쨌든 나랑 빼줄까 뭐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래서 고종이 1890년 2월 달에 아간 러시아 공사관을 갔다가 1890년 2월에 이제 대한제국 출범하기 직전에 덕숭으로 돌아오세요. 당시엔 경영군이죠. 그 1년 사이에 러시아 공사관에서 그냥 빈둥빈둥 놀고 지냈으면 여전히 용서하기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좀 뭔가를 좀 의미 있는 걸 했나? 이걸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있었던 주요한 근대 도시 프로젝트가 뭐가 있나를 좀 찾아봤어요. 그 말씀을 드리려는데 그것의 첫 번째가 독립문해 건설, 그다음에 파고다공원 건설, 도시가로정비서, 경운궁의 건설과 도시구조 개편,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찾아냈어요. 큰 것들. 네, 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고종의 근대 이전, 군주의 모습, 근대 군주의 모습 사진을 일부러 이렇게 한 거고요. 자, 아간파천에서 왜 러시아 공사를 선택했을까? 이건 약간 좀 설명을 드렸죠. 사실은 이제 적에 얻은 친구였기 때문에 일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웠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그 부동항을 얻고 자기 영향력을 얻어가는데 먼저 손을 내민댔으니까 야 이게 어디야라고 한 거겠죠. 기본적으로 그 이때 러시아 아간파천으로 옮겨간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 친일파 내각인 김홍진 내각을 없애고 김홍진은 죽죠. 그 다음에 친러 내각을 세운 거예요. 그럼 일본의 영향력을 또 잘라버리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보시면 이게 러시아 공사관이잖아요. 지금도 정동 가시면 이게 정동길입니다. 이게 러시아 대사관의 입구에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언덕 위에 꼭대기에 있죠. 이게 서울 시내에서 가장 높은 곳이에요. 기본적으로 나중에 정동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할 때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공사관, 영사관, 요즘으로 지금 대사관, 영사관 같은 것들은 정치적 건축입니다. 이 정치적 건축이 뭘 의미하냐면은 자국이 어느 정도 힘이 있는지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그리고 자기들이 상대 국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것이 건축에 나타나요. 그렇게 보고 정동에 있는 공사관이나 그 대사관들을 보면은 한국의 그 전략적 중요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나라는 러시아하고 영국이었구나라는 걸 분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장 높은 곳의 규모도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게 자기들이 힘을 쓸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을미사발 때는 자기한테 기회가 온 거니까 손을 잡은 거죠. 자, 독립문 잠깐 볼까요?